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지금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된 3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쩌다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사연들을 접해보니 저 같은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 후회와 원망을 하기 바빴는데 생각보다 저 같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세상에는 남에게 쉽게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직접 제가 겪었던 그 일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독신주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일찍이 좋은 여자 만나서 내 가정 꾸리고 자식 많이 낳고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것이 별것 없는 저의 꿈이었었죠. 제가 장래 희망도 아닌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은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셨고, 슬아의 형과 저를 낳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무척이나 화목했고, 저는 그런 집안 환경 안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죠. 제가 여태 봐왔던 어떤 집들보다 저희 집이 가장 가정적이고 가족 중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형제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으셨고, 저희 역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저희 네 식구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형과 저도 무척 우애가 좋았고, 저희는 남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싸움 한 번 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형이 착해서 저를 괴롭히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형을 좋아해서 항상 따라다니곤 했으니까요. 부모님도 저희 형제도 모두 사이가 좋은 덕에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뒤로 하더라도 가족들과의 약속은 언제나 지킬 정도로 서로에게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은 매년 가족여행도 빠지지 않고 떠나곤 했었고, 그날도 저희 네 식구는 저희 형제의 방학을 맞아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매년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그렇게 매번 기대가 되었고 즐거웠어요. 그때도 저희 네 식구는 또 어떤 추억을 쌓을까 기대하며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죠.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여행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신난 마음에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며 자꾸만 방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적했던 도로 위로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알 수 없는 장애물이 놓여 있었고, 그걸 피하시려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차는 몇 바퀴를 굴러 어딘가에 떨어지게 되었고, 저 역시도 그 충격에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몇 차례의 수술 끝에 일어났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과 제 형이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이미 장례가 끝나 있었고, 저는 혼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제게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친척 어른의 말을 듣고도 저는 그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현실인 듯이 퇴원 후 돌아간 집은 먼지만 잔뜩 쌓인 빈집이었습니다. 당시 겨우 중학생이었던 저는 혼자 지내지 않고 친척에게 맡겨져 친척 어른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어려 거두어야 한다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렸던 저는 사랑했던 가족들이 저만 두고 떠난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 사고가 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쩌다 사고가 났냐고 물으셨을 때에도 제가 아버지를 귀찮게 해서 사고가 난 거라 말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아니면 제가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몇몇 친척은 저희 가족의 사고가 제 탓이라 하셨고, 그로 인해 저를 거두게 된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죽을 거면 다 데려가야지. 왜 쟤 하나만 두고 갔대? 아유, 막내 하나만 나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괜히 우리들만 골치 아파지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쟤 언제까지 걷어먹여 해? 대학까지 보내줘야 하는 거야? 제 앞에 와서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른들끼리 쑥덕거리는 얘기는 제 귀에까지 들려왔고 그 나이쯤 되면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그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척들의 동정과 저를 질타하는 어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고 그런 모습들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있을 때는 늘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이 떠난 뒤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만 저의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지내던 여자아이였습니다. 딸이 없으신 저희 부모님이 유리를 예뻐하시며 저희 집에서 밥도 자주 먹곤 했었죠. 그래서 유리는 성별만 다르다 뿐이지 저희 오랜 단짝 친구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은 사귀었지만 그 애들은 저희 가족 일이나 제 개인 사정까지 전부 알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리에게만 제 얘기를 했고 유리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리 역시 아픔이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며 버림받았던 유리는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유리를 더 챙기셨던 것 같아요. 유리네 할머니가 좋으신 분이라 유리도 의지할 곳이 전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전부 채워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잃은 후로는 유리와 동질감을 느끼며 저희는 결핍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리는 참 착하고 순수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빨리 열고 일상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 유리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유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더니 언젠가부터 유리네 할머니가 유리가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며 유리를 걱정하기 시작하셨죠. 탈선을 하는 친구를 보며 저는 유리를 선도해보려 많이 노력했지만 유리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고를 치던 유리는 결국 전학을 가며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지 못했지만 이전까지 좋은 추억이 있었기에 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었지만 유리가 이사를 간 날 이후로 저와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 후로 저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마음 붙이기 힘들었던 친척 집을 떠나 지금은 혼자 자취도 하고 있고 이전처럼 결혼 생각이 절실하진 않아도 언젠가 제게 찾아올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행복해지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나 때문에 죽은 부모님과 형을 생각하면 제가 행복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혼자 외로움을 달래며 지내던 어느 날 어릴 적 친구였던 유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자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그 친구를 보려니 좋았던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저는 반가움에 곧장 달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와, 유리야, 너 정말 유리 맞아?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형구나, 잘 지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연락하려고 노력했는지 알아? 미안해. 나도 이사 간 뒤로 너한테 연락하기가 힘들었어. 너한테 미안했던 것도 많았고 나도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 할머니는 잘 계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잖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 생각 많이 나더라. 그래서 옛날 친구들한테 물어서 너 연락처 알게 된 거야. 그 사이 유리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도 상처가 많았고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서로 또다시 외톨이가 되었다 싶어서 저희는 그 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죠. 저희는 만날 때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시절이었던 그때의 기억은 서로에 대한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어요. 저는 좋은 친구로 평생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게 마음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유리 때문에 저희는 서로 외로운 사정을 달래주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제가 정말 좋다며 만나보자는 유리의 말에
저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어차피 둘 다 서로의 사정을 뻔히 알고 당시에 많이 외롭다 보니 예전에 서로 의지했던 것처럼 많은 힘이 되고 기댈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에서 연인이 된 저희 두 사람은 결국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가족이 없던 저희는 단촐하게 식을 올리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상처도 많고 딱히 가족이 없던 저희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 사이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내 편은 아내뿐이라 생각하며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지만, 아내는 그걸 넘어서 애정결핍같이 제게 집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전부인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처음에는 그런 아내의 집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혼생활 할 때는 따로 약속을 잡지 않고 부부가 같이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결혼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도 아내는 제가 자신과 함께 있어주기를 바랬죠. 제가 혼자 운동을 가는 것도 싫어했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이며 나가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했으면 나랑 같이 있어야지. 부부가 따로 행동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그럼 같이 운동 가자. 내가 가르쳐 줄게. 나는 운동하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이 운동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내가 혼자 있기 싫다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뭘 하던지 항상 같이 해야 한다 생각했고, 제가 회식 때문에 늦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매번 제게 화를 내곤 했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아내를 위해 맞춰주고 싶었지만 사회생활까지 못하게 막는 아내를 보며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내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 말고는 어디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아내를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며 아내 옆에 있어주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제 선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나 취미생활은 제가 참으면 끝이었지만, 회사 생활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게 된 저는 그만큼 책임감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개 사원일 때는 눈치 봐가며 회식도 빠지고 야근도 미루고 했었지만, 부하 직원들을 챙겨야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더 이상 제 생각만 할 수 없었어요. 일이 많으면 후배들을 퇴근시키고라도 저는 남아서 일을 해야 했고, 중요한 출장이나 미팅은 전부 제가 직접 참여해야 했습니다. 일을 잘해서 문제인 건지 저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고,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며 출장 역시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최대한 출장을 미뤄왔던 저도 책임자가 된 이상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죠. 아내가 싫어할 것이 뻔했지만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들이 많아지며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출장이야? 어떻게 그 회사는 출장을 그렇게 자주 보내? 그 회사에서 출장 갈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당신뿐이야? 내가 책임자잖아. 직원들만 보낼 수가 없어. 더 자주 가야 하는데 이것도 줄인 건데 일하는 것도 일을 못 해줘. 정말 일하는 건 맞아? 일 핑계로 나 몰래 다른 짓 하려는 건 아니고? 뭐? 아무리 속상하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희생? 당신은 날 위해 희생해서 그런 거야?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지. 나도 당신 두고 출장 가기 싫어. 나라고 불편하게 밖에서 자고 싶겠어? 근데 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잖아. 당신이 자꾸 이러면 우리 서로 힘들기만 해. 제가 이기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인데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아내와 싸우는 것도 지쳤고, 그러다 보니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까지 고민했던 그 와중에 아내에게서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 소식을 들은 저는 이혼 생각을 접어두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그때까지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도 아이를 키우면 많이 안정적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
저는 저희 잦은 출장 때문에 속상해하는 아내에게 제가 없는 동안 할 수 있는 취미거리를 소개하며 매번 선물 공세와 진심을 담은 말들로 미안함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과 가정에 신경을 쓰며 바쁘게 지냈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만을 생각하며 힘든지 모르고 지낼 때였어요. 역시나 출장 중이던 저는 중국에서 회사 물건을 제조할 공장을 답사 후에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곧장 받았는데 간호사는 저에게 아내가 곧 아이를 출산한다는 황당한 말을 전했습니다. 황당도 할 것이 제가 아내에게 들은 출산 예정일은 2달이나 남았었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서도 저를 배려해주겠다며 출산 달에는 내근직으로 돌린다 했고 그 앞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조금 빡빡하다고 생각도 들 것이 이 계획의 중심인 제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의 틀을 잡아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건지 아내 뱃속의 아이가 2달이나 일찍 나오더군요. 비행기표는 구할 수 있었지만 같이 온 부하 직원은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사람을 보낸다고 해도 인수인계하는데 시작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원래 출장 일정대로 3일 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이번 일이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 나도 눈치가 보이네. 내가 다른 사람이랑 교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내가 고모께 연락해서 너 옆에 있어달라고 할게.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나도 이렇게 아이가 예정일보다 한참 일찍 나올 줄 알았나. 팔싹둥이라고 말만 들어봤지. 그게 우리 아이일 줄은 몰랐네. 상황이 그런데 어쩌겠어. 아이도 나도 문제 없으니까 당신 괜히 회사 일 망치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유리야. 과거의 아내였으면 당장의 표를 구해서 자신에게 오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을 텐데 아이를 가지고 어느덧 엄마가 되었는지 제법 어른이 된 모습의 아내였습니다. 그런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더군요. 출산 후 곁에 있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걸 아는 제가 아내를 홀로 병실에 있게 만든 것 같은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을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서둘렀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제게 조급해하다 일을 망칠 수도 있다며 천천히 하라고 저를 안정시켜주는 전화를 매일 해주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성공적인 출장을 마치게 된 저는 공항에서 곧장 아내가 있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내와 제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만나게 된 건 아내였죠. 유리야, 나 왔어. 어때? 좀 괜찮아? 공항에서 바로 온 거야? 늦었는데 집에서 쉬고 다음날 오라니까. 어떤 남편이 그럴 수가 있겠어. 안 그래도 당신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데. 미안해. 내가 곁에 없어서 무서웠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당신이랑 튼찬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있어서 너무 고마워. 몸은 좀 괜찮아? 아직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힘들지?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출산하곤 조심해야 해. 어떻게? 내가 산후조리원 말해준 곳들을 찾아봤어? 내가 찾아보니 거기 세 곳이 가장 괜찮아 보이더라고.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랑 튼찬이한테 좋은 곳으로 결정하자. 전에도 말했지만 나 그냥 집에서 몸조리 할게.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알게 모르게 엄마들끼리 신경정도 있어. 알잖아. 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괜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 몸도 나쁜 것 없는 것 같고 내가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너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내가 출근하면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산후조리 잘못해서 몸이라도 아프면 어떡해. 여보, 나 정말 괜찮아. 내가 내 몸은 더 잘 알아. 산후조리원을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한참 동안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에 약속해. 무리다 싶으면 바로 산후조리원에 가는 거야. 알았지? 그건 됐고 이제 우리 튼찬이 만나러 가자.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지 나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너무 궁금해서 너무 힘들었어. 병실에 있는 당신한테 아이 사진 보내달라 하기도 뭐해서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궁금했다고.
어? 튼철이? 그래, 당신도 봐야지. 오늘은 신생아실에서 면회로밖에 못 볼 거야. 그런데 같이 가려고 했던 아내는 재앙절개란 탓에 움직이기 힘들어했고 아내를 병실에 두고 제가 홀로 아이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 세상에 태어나 그만큼 긴장하고 기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병원이라 혹시 면회 시간이 끝날까 싶어 한 걸음에 신생아실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면회 시간이 마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간호사분에게 제출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간호사분께서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면서 제게 알 수 없는 물음을 했습니다. 최유리 사모님 보호자 되시는 거죠? 가족 관계가 여기 남편분이라고. 네, 제가 최유리 사모 남편입니다. 출장 때문에 오늘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아들 보는 게 늦었네요. 아, 보호자님이 친아빠 맞으신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사모님들께서 성함이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요. 혹시나 했거든요. 병실과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적었는데 헷갈릴 수도 있다니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의자에 앉아 대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는 대기 시간이 끝나고 유리창 하나 사이로 드디어 제 아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상상해왔던 아들의 모습과 달랐어요. 아직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여서 피부가 붉었지만 그래도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까무잡잡해 보였어요. 거기다 제 이목구비는 심심하다고 할 정도로 작고 흐릿한 편인데 아이는 코도 입술도 뚜렷하더라고요. 피부야 아내가 어두운 편이라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목구비는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분 되는 면회 시간 동안 유리창한 아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아내와 제 얼굴 중에 어디를 닮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싶었지만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던 저는 외탁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태어난 지 3일이 된 아이인데 부모 중 누구 닮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보다 외할머니 얼굴을 닮았다 들었고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얼굴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간호사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한 건지 알겠더군요. 분명 저와 닮지 않은 아들의 얼굴로 이상한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눈앞에 그 간호사가 있어 제가 큰 소리를 내게 되었죠. 저기요, 아까 전에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 정말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러면 사모 병실이랑 이름이 나와야지. 왜 친부가 맞냐는 말이 나옵니까? 아이가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상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간호사라는 분이 그렇게 함부로 상상하고 단정 지어도 됩니까? 이 병원 찾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입원하는 동안 혹시 비슷한 말이라도 들리면 제가 이 일 반드시 문제 삼을 테니 조심하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도 혹시나 하는 제 마음속 의심을 누르려고 좀 더 과장해서 그 간호사분에게 불만을 표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아내와 이틀을 더 병원에서 보낸 우리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내내 저에게 생긴 첫 아이를 지켜보는 걸로 온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후 며칠간은 아침에는 아들과 힘들게 떨어지며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 시간만 오매불만 기다리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 아이의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불렀고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아들 바라기가 되었죠. 그러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이미 제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놓은 스케줄 때문에 다다음 달까지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아내와 아들을 호강시켜주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집에 있는 아들을 보면 출장을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또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데 정신이 없는 아내를 혼자 두는 것도 미안했죠. 우리 부부의 상황은 이전과 반대가 되었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튼천이, 아니 영우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이나 할까? 또 그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출장 좀이나 빨리 해. 왜? 당신도 원래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했잖아. 이제는 영어가 생겨서 그런 거야? 왜? 내가 집에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해? 내가 싫어하긴 뭘 싫어해. 당신이 돈을 벌어야 우리 세 식구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이제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딴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잘 보일 수 있으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일해. 집에 말없이 안 들어와도 절대 뭐라고 안 할 테니. 저를 배려해 주는 건지 귀찮아하는 건지 몰라도 그런 아내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말처럼 남들 하는 거 다 해주고 살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업무 시간을 제외하면 아내와 영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받은 전화 한 통화로 제 소원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부터 아내와 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메시지에 답도 없었죠.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을 하던 참에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를 급히 받게 되었습니다. 뭐야? 왜 반나절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여보, 우리 영호가 없어졌어. 어떡해?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이가 없어졌다니. 어디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갓난아이가 없어진 건데? 아이 안고 장을 보다가 땀이 너무 나잖아. 그게 다 영호한테 떨어지고. 그래서 벤치에 아이랑 함께 짐들을 두고 세수를 하고 오니까 없어진 거야. 짐 그대로인데 영호만 없어졌어. 아무래도 누가 데리고 간 것 같아. 뭐?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애를 거기다 놓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경찰에는 뭐래?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다니고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 아직 연락을 못했어. 이 사람이 정말. 당장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해. 그리고 내가 곧장 올라갈게. 너무 급한 상황이라 집으로 가면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회사고 나발이고 아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 말이죠. 도착하여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아내에게 전후 사정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충격 때문인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아내가 말한 곳으로 경찰과 가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하필 그곳에는 CCTV마저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CCTV와 혹시 모를 목격자를 찾아 경찰들과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영호 부모님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린 아기라 바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되어서 목격자 확인도 하고 있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범인이 요구사항을 전하러 집으로 전화가 올지도 모르니 집에 가 계시죠. 8, 90년대도 아니고 납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를 탓하고 싶었지만 경찰에게 상황을 말하면서도 몇 번이고 쓰러졌던 아내를 더 몰아붙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가 혹시 걸려올지도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죠. 밤을 뜬 눈으로 새며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수사가 무슨 진전이 있긴 한 건지 아내와 저는 몇 차례나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부를 의심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피해자 가족에서 용의자로 몰리는 게 싫어서 집이든 휴대폰이든 원하는 대로 몇 번이고 수사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이번에도 몇 차례 혼절을 했어요.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는 아이 엄마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여야 하는 건지, 또 실신을 한 후에도 굳이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갔고 어디에서도 아들 영호의 소식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영호 납치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 영호 아버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지만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우선 영호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영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제 영호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호 데려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게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아내분께서 영호를 유기한 것 같습니다. 곧 집으로 저희 형사들이 찾아갈 텐데 아내분께서 용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조사를 받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내가 아들을 유기하다니요? 뭘 단단히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해 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남편분께서도 조사를 받았던 거고요. 단독 범행 같은데 미리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되물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통화 내용처럼 형사들이 집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형사들을 말려도 보았지만 영장을 내민 형사들과 이에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순순히 체포되는 아내를 보고 그제서야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담당 형사분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죠. 아니, 아내가 저를 언제부터 속여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호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생아 면회를 처음 간 날 간호사가 의심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잦은 출장을 떠나며 외로웠던 아내는 여러 남자들과 집 안과 밖에서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데이트 앱으로 만나게 된 외국인과 잠자리에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된 아내는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 날부터 저를 속이기로 했고 저의 아들인 것처럼 저를 속였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랬던 것과 달리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혼혈의 유전적 특성이 뚜렷해졌고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이가 좀 더 자라게 되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분명 의심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제가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 있기를 바랬던 거고요. 마침 회사 일로 바빴던 제 출장 때문에 아내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고 치밀하게 사전 조사를 한 끝에 한적하고 CCTV가 없는 놀이터에서 범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찾는 척하며 시간차를 두었던 아내는 자신의 옷까지 갈아입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고 아이를 범행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하고 와서는 아이를 잃은 엄마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으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여자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를 경찰이 찾게 되었고 이를 수사하다 아내의 얼굴이 드러나 결국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전 아내가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혼절했던 것도 모두 자신이 불리한 내용을 피하기 위한 쇼였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내가 아이를 유기한 곳이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여서 발견이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형사에게 사실을 직접 듣고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아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건지 말이죠. 그러다 형사분의 배려로 아내와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오고도 아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어서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 나를 속일 때마다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무슨 할 말 있겠어? 죄를 지어서 잡혀온 마당에 미안해. 누가 당신 입에서 미안하단 말 듣고 싶다 했어?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영우, 그 작은 아이는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나처럼 사랑에 결핍되어 있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고. 당신 만나기 전에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 그런 사람들이 지겨웠는데 어린 시절 당신 생각이 나잖아. 당신이라면,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당신이라면 나처럼 애정을 갈구하지 않을까 했다고. 그런데 결국 당신도 당신이 먼저였잖아.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당신 정상이 아니었구나. 당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 모두 이렇게 살아.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산다고. 그리고 설령 상대의 애정을 갈구한다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선에서 요구를 하지. 당신처럼 상대방 배려도 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고. 더는 말해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야. 당신이 교도소에 있든 집행유예로 풀려나든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할 거야. 이만 가볼게. 여보,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거야. 제발 나 버리지 마.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떠나지 마. 아내에게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아내를 보자 더는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아픈 아내를 외면하고 이혼 결정을 하는 제가 매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르는 아내가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그 치료가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교도소를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어요.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혼외 자식을 유기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불우한 각오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과 함께 아이가 구호받을 수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를 유기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제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도 결국 아내와 이혼 소송 끝에 승소하게 되었죠. 웬만하면 합의 이혼으로 해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내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네요. 아내와 이혼 후 저는 매일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이 모두 허상 같기도 했죠. 그러한 탓에 회사까지 쉬게 되며 요양을 하게 된 저는 한동안 인간 사회와 도시를 떠나 자연을 품에서 지냈습니다. 다시 사회로 나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전과 같이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처럼 지금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연에서 지내며 만나게 된 사람인데 그곳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 정착을 하여 남은 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결핍.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결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들어와서 보니 저에게도 제가 모르고 있던 결핍들이 하나 둘씩 보이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는 당연한 소리겠지만요.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건강, 또 애정, 명예 등등. 하지만 모든 걸 비우며 자연에서 지내다 보니 부족함을 채우는 결핍의 상태보다 그 결핍을 똑바로 쳐다보고 더 비울 줄 아는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제가 한 말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 발버둥 치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의 내면을 거짓 없이 마주하시기 바라고 넘치는 것보다 부족함의 미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